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증시 대전망 5부 신윤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유석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네, 윤유석 파트너의 강의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변동성에 심했던 상반기는 뒤로 한 채 7월부터는 증시가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는 호실적과 향후 업황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대형주들이 있는데요. 윤유석 파트너가 7월부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별 대형주의 수급과 밸류에이션, 실적과 성장성을 직접 점검해 보고요. 또 향후 시장을 주도할 개별 대형주의 맞춤 투자 전략까지도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윤유석 파트너의 그 첫 번째 강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공포심리 완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증시가 반등이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락을 유발시켰던 두 가지 악재가 존재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죠.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전망치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역사적 물가 상승이죠. 40년 만에 지금 물가가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자, 올라갔던 물가가 곧바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도 올라갔던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리 인상이 이때 단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리 인상을 크게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아마 물가도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물가 상승 원인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말씀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기업부터 살리고 보자 이 심리가 좀 강했죠. 왜? 기업이 죽으면은 고용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엄청 풀었죠.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났고요. 중국, 코로나 봉쇄, 물류 대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업계 전망치는 7월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지금 일단 소비자 물가 이게 9.1%가 좀 올랐죠. 근데 7월 달에 지금 발표가 또 나옵니다. 일단은 다음 주네요. FOMC에서 금리 발표를 하는데 0.75%가 유력하다. 그리고 같은 날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지수의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두 번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를 잠시만요. 그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는 관망세가 좀 지속이 돼요. 8월 달이면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7월이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그래요.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사자. 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가 2.25% 기준금리가 2.25%고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2.50%가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지표에서 미국 물가 상승 우려가 하반기에는 감소가 될 것이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7월 전망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때 금리가 1% 올릴 것이다. 혹은 0.75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우세한 게 0.75%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7월 달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2.5%가 되고 근데 연말에는 연준에서 예측하고 있고 또 업계에서의 의견은 금리가 한 4% 정도에서 머무를 것이다. 물론 물가 상승이 좀 더 커지면은 금리도 더 올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 4%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떨어뜨렸는데 앞으로 5개월 동안 남은 금리 인상폭은 1.5%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월 평균 0.3%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어떨 때는 0.5% 올렸다가
어떨 때는 동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 하락을 유발시켰던 두 가지 이유 중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인상폭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안도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지금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연준 목표가 내년도 하반기, 내후년도까지는 평년치죠. 2%대 물가 상승. 이걸 잡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피크아웃 아니냐?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은 물가 상승 원인 중에 하나인 원유 가격이 금리 인상 이후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철강석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비철금속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9.1%의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이다. 그때가 꼭지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기 침체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6월 달에 굉장히 빠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 타격이 좀 더 컸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경기 침체의 강도가 크냐 작냐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로 갈 것이냐 단기에 그칠 것이냐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 코로나 때 역성장했죠. 그다음에 이연 수요 때문에 올라갔다가 2022년도 이게 IMF 추정치입니다. 2.9% 상승.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내년도에 본격화된다. 그래서 이제 1.7%로 떨어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회복이 되는데 자, 보시죠. 팬데믹 이전 이땐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요. 팬데믹 이전에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는 2.4%였습니다. 매년.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는데 과거 평균치하고 비교했을 때 1.7% 상승한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성장은 하되 평균 성장률에 비해서는 약간 둔화가 된다 이 얘기고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강도가 크냐 작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게 과연 경기 침체가 강도가 큰 거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치는 연준에서의 발표입니다. 최근 6월 달에 발표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는 현재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기간이라는 게 올해 조금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본격화되고 그 이후부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시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 기간은 비교적 짧고 내년도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회복세가 일어나고 경기 침체의 강도 역시도 과거 평균치 2.4% 성장에 비교했을 때 내년도 성장률 1.7%면은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CEO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경기 침체 어떻게 될 것이냐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경기하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CEO이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말부터다라고 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시요. 죄송합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우려가 좀 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미국의 정부 부채의 하락세도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가계부채 재무 건전성이 역대 최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를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부동산도 함께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이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가니까 이것 좀 이게 물가 상승의 요인 아니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미국 주택 재고가 역사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량을 높이게 된다면은 이 가격은 떨어지게 되니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지금 물가 상승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버블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재고와 함께 봤을 때는 이거는 경기 침체,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시장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달에 한 6%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0.5%를 올렸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때는 뭐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코로나 이전을 보게 된다면 평균치는 2.85% 성장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는 성장률이 평균치보다 높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는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 바닥론입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이 PBR 기준으로는 0.9배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이고, 이 순자산은 기업의 청산가치와도 같은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통틀어서 청산가치보다도 못한 수준의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올해 우리나라 17개 증권사 중에서 가장 낮은 PBR을 예측했던 지수 2220포인트를 전망한 증권사에 만약에 그 예측치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지수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0.8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거의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지금 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바닥을 찾아가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전망치가 지금 우세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PBR 1배를 이탈했던 역사적 저점을 보시게 된다면은 24년 동안에 한 5번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이 이제 0.9배고요. 과거에 이제 IMF 때가 한 번 있었고, IT 버블, 그다음에 금융위기,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다들 우발적인 상황에서 터진 일들이었고, 지금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돈을 풀었고,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고,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 그런 이슈가 터지고,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다시 돌아가서 보실 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과거 사태들은 다 우발적인 사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코로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상승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 주가가 떨어진 것은 어떤 수순에 의한 결과인데 좀 과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과거 12년간의 평균치보다도 낮은 지금 12월 선행 PBR 8.4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과연 바닥이냐 아니냐를 기업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PR이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란 얘기죠. SK 하이닉스를 보시더라도 지금 역사적 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네이버도 그렇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주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 지수를 주로 지수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지금 실적 대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지수 바닥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PER이 과거 비교했을 때 낮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차가 없었죠.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기업 가치 상승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굉장히 싸다.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과거의 금융위기 때 수준보다도 지금 주가가 좀 싼 편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의 어떤 공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수출 기업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타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좀 더 쌉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따라서 물가 상승이 지금 둔화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7월 금리 인상 이후 인상폭의 하향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저평가다. 지금 심지어는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의 일부가 선 반영이 됐고 공포 심리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전망치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7월 달과 8월 달 사이에는 단기 반등이 예상이 된다.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고 공포 심리가 지금 현재 완화가 돼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약간 반등한 것도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됐죠. 여기서 주가 반등이 그러면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적 발표를 앞둔 어닝 시즌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다가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 그 시점부터는 관망세가 일어나는 10월 말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11월 달에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관망세 때문에 주가 조정이 아마 10월 달 이후부터는 나올 수 있다. 이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주가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주가의 반영이 일어나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올해 하반기 때는 주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등의 열매는 보유한 자가 갖는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근본적인 대응책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실적주를 담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하반기 증시대 전망 5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경기 사이클을 통해 지수의 전개 방향을 예측해 봤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기대가 되고 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단기 마무리를 예상하며 점진적 우상향 시나리오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도 만나볼 텐데요. 향후 시장을 주도할 개별 대형주의 맞춤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종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지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실적과 실적 전망치와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을 분석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주가 반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 모으고 계세요. 근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보통 삼성전자 그러면 다들 반도체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반도체 매출 비중은 31%에 불과해요. 나머지 70%는 전혀 다른 산업입니다. 보시면은 스마트폰, 가전, 전장,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스마트폰 다들 아시다시피 성숙 산업이죠. 성장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 성장을 얼마나 크게 할까요? 자, 두 번째, 가전.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 집에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전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LG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유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전은 한 번 사게 된다면 교체 수요가 5년에서 10년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가전에 대한 그 교체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실적이 의미 있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습니다. 재택근무 많이 하면서 모니터를 많이 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과연 전체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에 들어오실 때 일단 많이 익숙한 종목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냉정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19% 올랐고요.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은 51%, 2분기 때는 매출액이 21% 올라가지고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왔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걸로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분기 실적을 이끌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D램 쪽,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에서 매출액이 41%가 증가하면서 실적 견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 추이는 자 여기서부터 고민이에요. 매출액이 연평균 8% 성장합니다. 매년 8%씩 성장한다. 근데 영업이익은 연평균 5%씩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성장률은 이거는 이거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낮게 나왔어요. 더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추정치는 누가 내냐면 이제 증권사 쪽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내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거의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측치가 좀 잘 맞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게 된다면은 이 성장률은 좀 우리의 기대에 굉장히 좀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그 3분기부터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또 하향한다라고 하고요. 한 10% 이상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가전이라든지 뭐 모니터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스마트폰 쪽에서의 성장률이 과연 이 고성장이 나올 수 있을지가 그 의문이 든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실적 추정치의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주가 상승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EPS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이 추정치가 연평균 3%에 불과해요. 이건 투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계셔야 돼요. 연평균 3%면은 우리나라 그냥 경제 성장률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죠. 그냥 평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9만 전자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뭐 6만 전자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9만 전자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말입니다. 이때 올라갔던 것이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동학개미 혁명이라는 그런 것으로 개인 투자자들 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외적인 조건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어렵죠. 그 전 페이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이 기업의 목표가를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들 뭐 다른 이제 이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를 보고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판단입니다만은 삼성전자의 과거 10년 동안 평균 PER은 11배입니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나오면 당기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몇 배 정도 나왔느냐, 그게 이제 11배가 평균치인데 증권사 쪽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줬냐면은 평균치보다도 높은 13배를 줬습니다. 여기 13배. 이거는 과거 10년 동안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목표가를 지나치게 높게 준 게 아닌가. 그럼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을 줄 때는 성장률과 함께 고려를 해서 줘야 되는데 성장률은 거의 뭐 그냥 횡보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성장률에 PER은 역사적인 수준, 10년 평균치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과대평가한 면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이 적정 주가 수준이고 만약에 지금 사시게 된다면은 한 16%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내년부터 일어난다는데 과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점, 그 말씀 좀 드릴게요. 하이닉스를 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반도체를 놓고 투자하시게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낫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분기 때 일단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43%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116%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보다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왔죠. 그리고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8%, 영업이익은 한 11%씩 증가한다. 아까 삼성전자보다는 높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5%씩 성장하는 건데 그 2배 이상 성장하는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을 하는데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역사적 저평가입니다. PER이 6.3배요. 즉 당기순이익이 나오면은 시가총액이 6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보다 더 쌉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목표 PER을 업계에서는 9배로 줬습니다. 9배. 자, 성장률 다시 볼게요. 성장률은 연평균 10%인데 PER은 9, 합리적으로 줬습니다. 근데 아까 삼성전자는 연평균 3% 성장하는데 무려 13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목표가를 제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둘 중에 누가 더 높냐? 네, SK 하이닉스가 좀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라면은 만약에 반도체를 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이 좀 우세하지 않겠느냐.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그렇고요. 3분기부터는 고객사들의 재고 보충이 어느 정도 있고 따라서 수요 감소에 의해서 낸드 플래시하고 디램 가격이 한 10% 이상은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반도체주는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안 좋을 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좋을 때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클상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좋을 때 파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저로의 매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증권가에서 뽑는 탑픽 종목입니다. 일단은 자동차 이게 매출 비용을 보게 된다면 승용차가 33%. RV, 이제 SUV 같은 거 이게 진짜 제일 높네요. 사용차 이렇게 있고요. 지금 1분기 매출액은 11%가 오르고 영업이익은 16%가 올랐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출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주문하면 한 1년 정도 걸린다. 자,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매출액은 1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8%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현대차가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하반기에 갈수록 완화가 돼서 이제 출고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요게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환율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지 않습니까? 평균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수준에서 1,300원이 돼버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높죠.
즉 그거죠. 이 환율 효과라는 게 다른 경쟁 국가의 자동차 메이커보다도 좀 더 낮은 가격에 팔아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더 많이 팔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향후 실적 성장은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는 높을 것이다. 성장률도 높게 나왔고요. 이미 2분기 실적도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상위 종목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뽑고 있습니다. 일단 연평균 성장률은 7%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영업이익 성장률은 14%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률은요,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PER, 지금 주가 상황이 어떤 것이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과 비교했을 때 싸냐 비싸냐 이걸 봐야 되는데 뒤에서 PER을 보겠습니다. 일단 EPS 성장률은 연평균 18%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지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2.5%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경제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투자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장률보다도 지금 주가가 너무 싸요. 지금 과거에 2008년도에 7.7배보다 지금이 더 쌉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밖에 없을 거잖아요. 지금 주가 떨어진 것은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PER이 이렇게 낮은데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겠지만은 반도체 공급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하반기에는 그것들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환율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 저평가와 향후 실적 성장과 함께 맞물려서 주가 상승이 좀 크게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해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를 탑픽으로 뽑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럼 목표가를 합리적으로 제시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 가볼게요. 성장률과 목표가는 함께 좀 보셔야 되는데 성장률은 18%예요, 연평균. 높죠. 근데 PER은 목표 PER은 10으로 성장률 대비 낮게 잡았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고 이것은 목표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시게 된다면 이제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는 25만 2천 원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시게 된다면 한 4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일단 싸요. 실적 대비 엄청나게 지금 과소평가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는 좋은 거죠. 두 번째, 목표가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이 기업의 실적 성장률 대비 아주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그 광물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판가에 반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니켈 가격이 오르고 코발트 가격이 오르고 근데 올랐던 이 가격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이 좀 걸리는데 1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판가 반영을 아직 못했다는 얘기고요. 2분기 때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실망스럽겠지만은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2분기 매출액은 1% 정도 수준에서 그쳤고요. 역성장했죠. 근데 영업이익이 75%인가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건 좀 예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지난해 2분기 때는 예외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4%. 이게 뭐냐면은 SK 이노베이션이랑 뭐 이렇게 관련된 어떤 합의금 같은 걸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일회성으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역기저 현상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던 원자재 가격에 따른 판가 반영이 3분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난해 3분기 또 적자였잖아요. 여기에 따른 또 기저효과가 크게 일어나면서 실적이 정상화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연간 성장률은 연평균
17%의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올 걸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고요. 역시 2차 전지네요. 영업이익도 53%씩. 굉장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지금. 자,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2021년도 말에 무려 260조가 쌓였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치가 나오고 있고, 올해는 300조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금액이 얼마나 크냐? 지난해 2021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액이 18조에 불과했습니다. 18조와 260조, 무려 14배 차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4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향후의 실적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은 이미 답이 나왔다. 근데 이제 이게 14년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얘들이 설비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매출액을 더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내연기관 쪽에 역사가 140년이 됐는데 이것이 압축 성장을 하잖아요. 전기차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그걸 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환경 규제라는 법적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죠. 자, 연평균 성장률은 한 28% 정도. 올해는 이제 1, 2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일단은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이 나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는 무려 55%의 EPS 성장이 나올 걸로 일단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볼게요. 근데 최근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나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률 대비 전 페이지로 가볼게요. 성장률은 연평균 28% 정도 수준인데 지금 PR은 좀 지나치게 높게 과대평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3년 뒤에 이 기업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싸게 산 거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PR이 좀 높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업계에서 얘기하기는 PR 90을 좀 줬어요. PR 90.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의 90배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목표 PR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게 된다면 약 38%의 주가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기업을 다른 기업과 한번 비교해서 봐야 되겠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비슷한 정도의 성장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면 6%, 8% 정도 되고 삼성 SDI는 좀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10%대까지 올라가고 그 이유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형 성장을 좀 극대화해가지고 시장의 어떤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이익률이 좀 낮고요. 삼성 SDI의 경영 전략은 그 외형 확대보다도 좀 내실을 좀 기하자.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보다는 연구 개발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작년에 LG 쪽에서 연구 개발비를 한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삼성은 그보다 더 많은 8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한 내실을 다지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익성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은 LG전자의 생산 가동률은 7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의 생산 가동률은 90%를 육박합니다. 따라서 그걸 봤을 때도 일단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삼성 SDI가 좀 더 실적적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보면 이제 그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 성장을 좀 보여요. LG하고 함께 이 정도 수준이고 연평균 성장률도 26%로 아까 LG하고 비슷합니다. LG는 아까 28%고 비슷하죠. 근데 다음 페이지가 중요해요. 삼성 SDI는 목표 PR을 33배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지금 2022년도 적정가를 한 91만 원을 줬는데 이것을 PR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PR이 33배예요. 아까 LG는 얼마를 줬다? 90배를 주고요. 성장률은 동일한데 LG한테는 점수를 조금 후하게 준 거고요. 거의 3배 가까이. 삼성 SDI는 좀 낮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관련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시장과 소통을 좀 원활히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LG의 어떤 발톱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컸던 것 같고 삼성 SDI는 요즘 시장과의 소통이 약간 좀 소극적이고 설비 투자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차 전지는 지금 빨리 외형 확대를 통한 어떤 시장 선점 이런 쪽에서 LG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있고 삼성한테는 약간 점수를 낮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삼성 SDI가 LG 에너지솔루션보다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가 상승 여력도 더 높습니다. 삼성 SDI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뭐 LG나 삼성이나 다 똑같이 2차 전지 업체이기 때문에 고성장을 이룰 거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삼성 SDI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제가 코스닥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어차피 2차 전지를 얘기하는 김에 그리고 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코스닥 종목도 하나 좀 들어올 필요가 있어가지고 같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4대 그 필수 소재 중에서 양극재를 지금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매출 1등이죠. 양극재 쪽에서는.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2분기 보시면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152%, 282% 이런 엄청난 고성장이 좀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광물을 가지고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데 니켈 가격 상승, 코발트 가격 상승 이것 때문에 그 어떤 판가의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부진했는데 앞으로는 판가 반영이 3분기에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튼 엄청난 매출 성장을 좀 보이고 있죠. 아까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믿기십니까? 매출액이 앞으로 2024년도까지 3년간 연평균 무려 71%씩 고성장. 이건 초고성장이죠. 초고성장. 영업이익도 역시 73%로 엄청난 고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연평균 56%의 고성장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LG나 삼성 이런 배터리 업체 쪽을 얘기하는데 소재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얘기가 좀 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 기업에 업계에서 2022년도 목표가는 16만 원을 줬는데 PR로 환산을 해보니까 목표 PR이 5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저 52배의 PR이 높은 거냐? 이건 성장률과 함께 고려를 해서 봐야 되는데 연평균 성장률은 56%씩 올라갔는데 PER은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적정한 수준으로 줬어요. 그러면 아까 볼게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성장률 대비 목표가를 지나치게 좀 높게 과대평가를 한 부분이 있고 삼성 SDI는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성장률 대비 PER을 좀 높게 줬어요. 프리미엄을 준 거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목표가를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셋 중에서 물론 다 좋은 종목입니다만은 주가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주가 상승, 지수 상승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때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40년 동안에 있었던 이 내연기관 자동차 이 시장이 환경 규제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고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가령 그겁니다. 유럽에서는 2030년도 이후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법적으로 생산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2035년도까지 앞으로 10년, 15년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 전페이지 볼까요? 성장률 보세요. 매출액이 연평균 71%.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보유하시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은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느니 오히려 삼성전기를 사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이 좀 드네요. 일단 넘어서 볼게요. 연평균 7%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주당 순이익은 15% 그리고 PER은 낮게 잡았습니다. 지금 역사적 저평가를 보이고 있고 목표 PER도 합리적인 수준의 15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수준을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 봤을 때는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정리를 하자면은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좀 현실적으로 저평가고 향후 실적 성장률도 비교적 높고 목표 PR도 합리적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일단은 가장 좋아 보이고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근데 나머지 종목들도 다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매출 비중이 나와 있고요. 1분기 때 매출액은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수익성에서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쪽에서 성장률이 많이 나왔냐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웹툰, 뭐 콘텐츠 쪽에서 매출 성장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IT 기업들은 이게 보통의 비용들이 모두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하게 된다면은 그 고정비 절감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이 더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출액이 성장할 때 원재료를 돈 주고 더 많이 사와가지고 비용을 더 많이 쓰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건비는 고정비거든요. 매출액이 오르는 만큼 인건비가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는 구조인데 매출 성장이 이만큼 되면은 사실상 매출액이 18%씩 성장하면 영업이익은 거의 30%씩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성장률이 조금 요게 좀 아쉽네요. EPS를 보겠습니다. EPS는 2021년도에 일회성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거하고 앞으로 2022년도부터 한 2년 동안에 연평균 한 22%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순이익 성장률은 좀 좋네요. 이 기업의 그 시장에서의 목표가는 37만 9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게 된다면 약 58%의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PR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34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성장률과 근거를 봤을 때, 그 전 페이지 볼게요. 성장률에 비해서 목표 PR은 좀 높게 줬어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코스피 쪽에서의 탑픽은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객관적인 지표상 그렇게 나왔고 코스닥 종목에서는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의 성장률이 워낙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워낙 높으니까 연평균 77%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코스닥 종목에서는 대표 종목으로 좀 투자 대상으로 좀 탑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앞단에서 이게 좀 제가 좀 익숙치 않아가 좀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윤유석 파트너의 두 번째 강의까지 만나봤습니다. 윤유석 파트너가 제시하는 개별 대형주별 맞춤 투자 전략 들어봤는데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좀 알찬 정보 제시해주신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